작단모의 팟캐스트 3화. 저는 이 채널의 주인 이야작이고요. 오늘도 지난 화에 이어서 타칭 미술 연구가 자칭 백수 김정모 님을 모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하는 거야? 아까 레코더 기준으로 보니까 한 예열 포함해서 50분 정도 떠들었거든요. 제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차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마이크를 확인해 보니까 제게 전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빼달라는 연락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었을 건데 통으로 날릴 뻔했다 해서 평소 같았으면 그런 연락 받고 아까 보니까 차 빠질 만한 사이즈 나오는데 왜 연락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1화, 2화는 남의 공간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유목민처럼 팟캐스트를 녹화했는데 오늘은 제 공간으로 드디어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의 이상한 작업실 겸 집 겸 스튜디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런 공간이고 일단 형 저번에 이제 팟캐스트 녹음한 거 플러스 아까 날린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또 긴장되세요? 긴장? 저번 거. 되게 많이 긴장하셨는데 아까도 긴장된다 하고. 저번 거 포함해서 저번 거랑 이번 거 포함해서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돼?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저번에 처음 녹화했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말을 하고 있어서 신기했는데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굉장히 쑥스러웠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텐션이 다운 텐션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차라리 좀 더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애초에 이제 2화까지 녹화를 해보고 나서 나는 이 모토를 말을 제일 못하는 팟캐스트로 잡아야겠다. 1화 배고파드 씨도 그렇고 뭔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뭐 맥락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근데 뭔가 말을 하다가 맥락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그거 자체가 우리 컬러고 비전문가 포지션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제도 특별하게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축구니 격투기니 이런 어떤 장르를 정해놓기도 하고 뭔가 미쳐있는 분야가 있거나 애니메이션 막 이런데 저는 뭐 살면서 좋아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음악인데 음악도 좋아한다는 기준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그냥 할 줄 안다 정도인 거지. 지금 어쩌다 보니까 계속 제 주변에서 부를 만한 사람들이 좀 예술 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작업 소스를 얻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까 형이 저한테 왜 팟캐스트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도 1화 때 얘기를 했지만은 방금 얘기했던 그 이유도 있고 좀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편인데 벌써 에너지 소비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결국 뭐 기획을 하든 뭘 하든 좀 사람이 남는 포인트는 말을 할 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들을 좀 찾자. 이제 그러는 와중에 형이 저랑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형을 좀 고정 게스트처럼 이렇게 불렀는데 형은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도 괜찮아. 고마워. 그러니까 형은 제가 최대한 잘 되길 빌면서 이제 이 목표를 뜨기를 바라야 그러면은 자유를 잘 될 거야. 이제 오늘의 주제 뭐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좀 리허설처럼 저번에 얘기했던 게 미대 나와서 밥 벌어먹고 사는 법. 저희 둘 다 일단은 좋게 말하자면은 지방 거점의 국립대학교를 나왔고 나쁘게 말하자면 지잡대를 나왔고 그 안에 이제 전공으로 미술을 택해서 졸업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뭐 지잡대 나온 놈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도 뭐 경험상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형도 뭐 외부 전시를 나간다거나 하면은 좀 알아주는 네임드 대학교 사람들하고도 뭐 전시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작가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들이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우리에 비하면은. 예. 뭐 그게 수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작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도 미대에 나와서 결국은 좀 허덕이는 걸 많이 봐가지고 뭐 잘 되는 사람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하지만은 뭐 어떤 능력 여부를 떠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 이제 경험을 좀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미대에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형이 저번에도 조금 얘기가 다크해진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 있는 뭐 정치라던가 시사 얘기가 좀 섞일 수도 있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뭐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무관심보다 욕먹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욕먹는 건 괜찮아요. 일단 저는 이제 4년제 미술 대학에 나왔고 형은 저랑 같은 대학에다가 석사 졸업을 하셨죠. 예. 그리고 박사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저는 뭐 졸업하고 미술하고는 거의 연이 없다시피 했지만은 어떤 이제 파인아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형은 그래도 좀 뭐 학예사 일도 하고 뭐 작가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얘기할 거리가 저는 하다 보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왜 미대를 가게 됐는가 이거부터 얘기를 좀 접근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일단 형은 예고를 나오셨죠? 예. 예. 우리 살아가는 전남예술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입시미술 학원은 안 다녔다고 하셨는데 세 달. 세 달? 세 달 언제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 입시 시험 봐야 되는데 형편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무리를 해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그 서울에 있는 조소학원을 한 2달인가 3달 서울까지 갔어요? 거기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있었죠. 뭐 방학 때 이렇게 가는 건가요? 방학 때 그러니까 한 2번 올라갔으니까 한 달, 2달 뭐 아무튼 그 짧게 다녀왔죠. 뭐 입시에 도움은 됐나요? 엄청 도움됐고 그때 이제 그 홍대 앞에 이렇게 굉장히 제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하는 학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전공이었던 조소를 진짜 손마디가 이렇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잘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안 움직여질 정도로 했는데 실력도 올랐고 뭔가에 대해서 그냥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본 경험이 생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사는데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입시 결과에는 그렇게 그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어디 대학은 시립대랑 홍대 그 다음 이제 목포대학교인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 굉장히 침착성이 떨어지는 성격이라서 실기 시험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 볼 때 너무 긴장해서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나? 그래서 한 점심 때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 졸려가지고 오후 시험을 망쳐버렸어. 자버렸어. 시험의 기회에 굉장히 약하다. 아버지가 도자기 하시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지기는 하셨나요? 그쵸.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을 했다기보단 뭔가 이렇게 선호하는 영역이 따로 없고 게으르고 뭐 그런데 이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좀 살펴주시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제 예고도 그렇고 미대로 이렇게 밀어주신 거죠. 맹모 삼천지교 느낌으로다가 약간 그 환경 덕에 그나마 환경 덕에 네.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이라도 사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불가능했던 게 원하던 대학원 비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마인드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벌어서 이렇게
가보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막 돈 1,000만 원 이런 게 엄청 무서워서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작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로 돈을 버는 순간 다른 게 내 직업이 돼버리니까 미술 아무튼 돈을 스스로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원 가는 걸 재정 문제로 이렇게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엄청 이렇게 장학금을 받거나 뭐 이럴 정도로 뛰어나게 공부나 작업을 막 잘하거나 활발하게 한 게 아니라서 못 갔죠. 해외에 가려고 했던 것도 뭐 이런저런 뭐 사정 때문에 못 갔고, 그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아버지 덕에 해외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가고 싶어 했던 그 대학교나 그 근처까지 이렇게 직접 가보고, 그 프랑스에서 이제 완전히 성공한,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미술인 그룹이나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분들을 뵙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를 그때 느끼게 됐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미술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이제 30 다 돼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뭔가 해외 유학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사라졌고, 이제 아버지 곁을 결국은 이제 못 떠나겠어서 아버지도 이제 혼자 계시고 하니까 미술관 근무일 말고 휴일에 아버지 공방 일을 돕다가, 기억은 안 나지만 낙상사고에서 이렇게 깨어나면서 내 처음 든 생각이 이제 다른 직업 다 그만두고 공방 하나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죠. 죽을 뻔 하다가 일어나면 뭔가 그런 그 신경 변화가 생기나 보죠.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수동적인데 누구보다 길게 미술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렇게 됐네요. 대학원도 작년에 졸업했죠? 졸업식 기준으로 하면 올 초에 10년 만에. 이게 형의 입시부터 졸업까지의 스토리고, 박사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엔딩이 제대로 난 건 아니고. 뭐 박사를 난다고 해도 또 그게 또 엔딩은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대를 진학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용음악과를 좀 가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학교에서 음악 배우면은 그 음표 같은 거 이렇게 막 코드 짜는 것도 알려주고,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콩나물 진짜 너무 어려워. 왜 미 보고 도라고 하지? 막 이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수학만큼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2학년 때 되면은 뭐 미술과 음악 중 둘 중에 하나만 배워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이제 거쳤고, 예체능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게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과목의 비중을 더 높이고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미술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가사를 쓰고 그 위에 그냥 자체적으로 멜로디 입히고 뭐 이런 건 재밌었는데, 뭐 악기 다루는 뇌나 그 음표 보는 게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 리코더도 못 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 시험 통과 못해서 남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노을 질 때 이렇게 수업 다 끝났을 때 남아가지고, 와, 끔찍해. 이게 영향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손가락이 되게 약해요. 이렇게 막 손가락 피면은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이게 자유롭게 컨트롤이 막 어렵다. 남들 삼 할 때도 이렇게 그 새끼랑 엄지를 접어서 3을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스트렝스 얘기가 아니라 그 조작이. 어떤 의미로는 이게 장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손가락이 너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기 다루는 거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근데 누나가 이제 형이 나왔던 예고를 나오고, 선배님이셨네. 이제 어떤 산업 디자인과 이런 전공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집에서 미대를 보낸 케이스는 있으니까 그쪽을 나와서 그냥 미대 애들 공부 잘 못하니까 제가 공부시키면은 선생님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몇 달이라도 한번 미술학원 다녀보는 거 어떻겠냐. 그거를 이제 고3 때 제안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했던 말이 아니고 제가 그림을 좋아했던 게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좀 중학교 때까지는 만화 작가가 좀 꿈이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만화 부에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좀 오덕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 그리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뭐 그때 당시 다음 카페 이런 거죠. 와, 적극적이다. 가입해가지고 막 그림 같은 거 막 올려서 공유하고 타블렛도 사보고 그때 당시 그 중학생이 돈이 어디서가지고 타블렛 같은 거 사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적극적이네, 진짜. 그때 이제 씹덕 기질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확 했던 게 중학교 때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만화부를 들어갔는데 만화부의 코칭 선생님이 그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우리보다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씹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우리 유인물 프린트도 아니야 유인물 나눠주잖아요. 근데 거기 한 칸에 항상 어떤 캐릭터 그림 같은 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이제 교직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기 잠깐, 근데 선생님께 자꾸 씹덕 마인드를 숨기지 못하고 자꾸 거기다가 표출을 했던 거죠. 재밌겠다. 그 선생님이 되게 막 조용하고 좀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부를 맡아서 그 만화부를 관리하셨는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만화 많이 그릴 수 있겠다 하고 한 4주차까지는 이제 그 어떤 만화 그리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뭐 네컷 만화도 그려보고 했었죠. 근데 이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코스프레를 준비하래요. 코스프레는 싫은데. 대가리 한 대 맞아버리는 거죠. 코스프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프레라고 하면 지금처럼 막 열려있는 느낌도 아니었고 석호, 북호 막 이래가지고 그 전설의 유이왕짤 같은 게 일반인 둘이 나와가지고 그 진짜 그 카드 이 장비 같은 거 딱 끼고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뭐 제물로 바쳐서 뭐 무슨 드래곤을 소환한다 막 이게 막 싸이월드에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어요. 하고 막 그 이미지가 막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고? 직접 해야 된다고 하면 무섭다. 이거 옷도 우리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미술 굉장히 훌륭한 미술 활동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우리 때는 원나블 그게 가장 유행하던 시점이었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뭐 이제 당연히 딥한 코스프레를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 원나블 중에 골라서 코스프레를 해라 이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어떤 캐릭터를 해야 제일 눈에 안 띌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나루토가 닌자만 한데 사실 닌자가 없고 다 막 마법사 느낌이잖아요. 그 인술 쓰는 거잖아. 근데 다 옷이 너무 화려하고 모름지기 닌자라면은 숨어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애들인데 막 이따시만한 오브제를 막 뒤에 달고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 그 와중에 키바라는 캐릭터가 그 강아지와 같이 이제 파트너로 하면서 돌아다니는 애기 때문에 그 캐릭터 자체가 그 집중이 된다기보다는 강아지가 좀 포커싱이 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옷 자체가 막 그렇게 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야상 파카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바지가 여기가 뭐 그 개털 장식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키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고 이제 그걸 냈습니다. 그 탈퇴를 한 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서 함께 끝까지 했군요. 근데 축제 당일이 됐는데 전 당연히 옷도 준비 안 했어요. 왜? 아까 그 후드나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쨌네. 그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뒤로 하고 막 그때 당시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시립 체육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 했었는데 저 객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무대 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막 그 루피 빨간 조끼 입고 칼을 입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칼 들고 조로 막 코스프레 하고 오고 무대 중앙에서 막 이렇게 애들 그냥 그 배회하는 정도 배회하는 보여주고 이렇게 패션쇼 같은 연출을 하고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 뒤로 저 어디 가서 만화 좋아한다는 명함을 못 내밀고 조용히 만화가의 꿈을 접어가는 시점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힙합 랩 하겠다고 한 거가 그러면서 이제 힙합으로 전환이 된 거였어? 네, 십덕 같은 친구도 있었지만은 좀 그때 당시에 배치기, 스나이퍼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런 롤, 좀 십덕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런 롤 하다가 점점 비중이 이쪽에 더 많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전에 그림도 좋아했지만은 학교 자체적으로 시 같은 거 이렇게 장문을 하게 하면은 그때 꼭 뭐라도 하나 타서 갔던 것 같거든요. 그냥 장려상 이런 거라도. 그리고 내가 그린 건 아니지만 누가 그림 입혀서 시화로 만들어주고 그때 내가 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장문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중학교 때 이어져서 가사 쓰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이제 뭐 라임 쓰고 이런 게 좀 친구들은 어렵다 했는데 저는 좀 더 익숙했고 그렇게 고등학교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그때도 뭐 그림을 아예 안 그렸던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 놀리는 용도로 뭐 한 컷 만화 내지는 4컷 만화 이렇게 그려가지고 친구들 포인트 찝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애들이 존나 똑같이 그리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는 싫어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막 하는 건 좋아하고 또 음악 만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 미니홈피 같은 데 올리면은 친구들이 다 스크랩 해가고. 근데 미니홈피에 그런 걸 올릴 수가 있었어?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막 동영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HTML 막 이런 식으로 그 홈페이지 그 만드는 코딩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만 입력을 하면은 너의 음악의 플레이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로 음악 자체 파일을 올리는 사이트는 따로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자기 음악을 공유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배님들은 더 힘들었겠지만은 저는 특히나 기계치에다가 막 그런 거 잘 모르는 편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데서 또 관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용음악과는 이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좀 기술의 영역에 가깝고 그리고 잠깐 자칫하면 실용음악과 감각이 떨어진다. 잠깐. 결국은 테크닉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 클래식한 기술을 요구하는 거네. 다른 여기 음악과나 다른 미술학과 같이. 그리고 뭐 입시 미술도 그렇지만은 입시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튀려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정확히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 그때 뭐 어떤 천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 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겉멋이잖아요. 그렇지. 또 그렇게 판단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실용음악과는 아예 그 실용음악이라는 과 자체가 그 성격이 좀 뚜렷했던 거네.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저는 겉멋도 아니고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실용음악과는 좀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주변에 막 실용음악과 나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그러다가 어디 과를 가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나 뭐 글 쓰고 이렇게 장문하는 거 좋아하니까 국어 국문학과를 가야 되나?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의류학과, 그냥 패션 디자인도 아니고 그냥 뭐 의류학과를 좀 가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가 나온 미술학과가 경쟁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저 들어갔을 때도 한 2대1에다가 수능 뭐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된다 이런 기준이었어가지고 그 확률이 높은 곳을 지원한 거네, 그냥. 딱 그때가 국립대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술, 이제 우리 동네에서 미술 배운 애들 당연히 다 뭐 홍대 이런 데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은 어려운 거 아니까 조선대만 들어가도 땡큐다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좀 빡셌거든요. 윤리 선생님들은 항상 무서운 것 같아. 이게 윤리 소드를 너네 그냥 국립대 가고 싶으면은 목포대 미대 넣어. 이제 그게 겹친 거죠. 집에서 미대를 보내려고 했었던 그런 일말의 염원과 제가 그림을 좋아했었던 그런 과거들과 경쟁률과 이런 게 맞물리면서 목포대 미대를 갔죠. 그래서 형의 후배가 되었고 갔는데 뭐 그림 그리는 게 뭐 순탄치는 않았죠. 그 친구들은 다 입시미술 배워와서 일단 제 그림에 태클 걸기 바빴거든요. 뭐 여기 투시 안 맞네, 뭐 안 맞네, 색이 어쩌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존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뭔가 별로인 점을 집요하게 파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피지컬적으로 뚫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그 캔버스에다가 덧칠 하니까 한 번은 그림이 그 물감체로 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막 형이 그때 저 알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거의 그냥 노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죠. 그래도 미대 나와서 이게 내 업과 이어졌던 포인트가 3학년인가 4학년쯤에 프리미어 프로 그때 당시 프리미어 프로 3 되게 옛날 버전이죠. 네. 지금은 몇이야? 지금은 이제 연도로 계속 매해 업데이트되는. 포토샵으로 치면 CS5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나 사실 난 그 툴 버전이나 이런 것도 잘 몰라서.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프리미어 프로 3를 처음 접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 홈 레코딩 하려고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게 타임라인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비교적 프리미어가 좀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그래서 저 그때 막 포토샵도 빡대가리고 막 일러스트 같은 것도 수업 잘 안 나가가지고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프리미어는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과제도 사실은 제대로 안 냈어. 근데 그 뒤로 뭐 교수님이 다른 수업에서 내준 과제라던가 뭐 형이랑도 같이 어떤 그 단체전 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제가 영상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홍보 영상 정도 만들어주 그냥 그때 당시 사업 성과 발표를 위한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 해서 뭐 그냥 알바비 한 10만 원 챙겨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고 내가 이런 재주로 돈을 벌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졸업 직전에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공모전 이런 데서도 그 영상을 배우는 다른 학과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학교 기준이면 신방과 같은 그런 데선 영상을 다루겠구나. 거기는 아예 그 PD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공모전을 뚫고 제가 저희 팀이 1등 했거든요. 근데 3팀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그냥 주변에서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는 것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탄력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저도, 청년 작가의 길을 이렇게 좀 중간에 가면서 저는 미술이 아니고 음악으로 지원을 해서 앨범도 내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뮤비를 만들었죠. 이제 뮤비 자체는 내렸는데 인생 술집이라는 뮤비를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스튜디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장사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업장에서 안 쓰는 창고방 이런 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가 다 그냥 하얀색 벽으로 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그냥 막 배경지를 산다고 하면은 진짜 형 딱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 배경지만 제가 그때 당시 인터넷에서 봤던 것 같아요. 더 크면은 막 그 스크롤 끼워야 되는 그 행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좀 많이 품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벽을 다 페인트로 칠해서 노란색 벽, 분홍색 벽, 그때 나이가 27살이죠. 예. 재밌게 봐주고 다 또 되게 그냥 능력 있다, 끼 있다라고 봐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좀 어깨에 뽕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칭찬을 받아야지 너 이렇게 탄력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네, 사기 비슷하게 동업을 했던, 그분. 아니 반대지, 동업 비슷하게 사기를 당했던, 그때 타이밍이 딱 2020년도 코로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코로나 시즌이구나. 제일 어려울 때. 네, 그때 제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냈죠. 이제 영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딱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이니까 이 비대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공연 영상 같은 것도 공연 같은 것도 다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외주가 이렇게 약간씩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날치 신드롬이 딱 일어나면서 그 공공기관들에서 뮤비 형식으로 어떤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 젊은 애가 뮤비도 만들 줄 아네? 싸게 써야겠다. 거기다가 곡도 만들 줄 아네? CM송도 한번 부탁을 해볼까? 그래서 솔직히 딴 데 가서 한 3천에서 5천까지도 들 수 있을 작업 제가 1,000선에서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곡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 뭐 AI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제가 작곡은 못하니까 타입 비트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라이센스 파는 그런 비트 사가지고 보컬 구해서 제가 이런 가사로 그 CM송 만들 건데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해가지고 컨펌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냥 저는 제 창작이 좋았던 건데 그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컨펌 받고 뭐 하는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떼야 될 서류도 너무 많고, 그 예술가들이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어려워, 서류 떼기. 우리가 그나마 그 중에서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예술 행정을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져서 영상 제작자로도 좀 살았고,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그 지방 방송국이긴 한데 이렇게 그 10분짜리 쪽 뉴스, 짧은 뉴스 만드는 일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2주에 한 번씩 일을 하는 거였는데 200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래 격주로 일하는 거니까 좀 고정 수입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자 하는데, 이제 점점 뭐 돈 깎으려고 하고 뭐 하고 제 꼬투리 잡고 이러니까 그럼 안 합니다 하고 딱 놔버리고, 씨발 영상하기 좋겠다. 나는 그냥 내 뮤비 하나 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하면서 이런 현타가 좀 오는 타이밍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어째 계속 뮤비 만들 줄 알아? 이러면서 저한테 그 어떤 감독의 롤을 부여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너 음악도 좋은데 뭐 우리 프로젝트 뮤비 감독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완전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 영상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잠깐 내려놓고 뭐 하자보수 그냥 그 노가다 알바하고 그때가 딱 그 시즌이었거든요. 재작년 가을쯤인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래도 뭐 유튜브 만들 때도 재밌었고 했는데 그 기억 때문에 계속 콘텐츠 만들려고 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너 미대 왜 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나 음악 하는데 내 앨범 커버 내가 그리러 왔어 했는데, 이제 앨범 커버도 진짜 내가 그렸고 뮤비까지 만들었고 이제. 그럼 따로 이렇게 미대 다니면서 다른 알바를 한 건 없었나? 옛날에 햄버거 저 롯데리아 알바도 했고 뭐 그냥
kop살이 껴가지고 벽화 알바도 했고, 그러니까 뭐 디테일은 내가 못하지만은 페인트 칠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했고, 돌이켜보면 뭐 많이 했을 건데 그러니까 단기 알바도 되게 많이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이것저것 좀 전단지 같은 것도 돌려보고. 너 따라서 전단지 돌리면서 다 행복했어. 진짜 재밌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뭐 현수막 들고 있는 알바도 해보고.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 어떻게. 그냥 현수막 들고 가만히 앉아서 그 상가 분양 관련 내용이었는데 한쪽 벽 기둥에다가 그 끈 묶어놓고 그냥 현수막 딱 당겨가지고 2시간 정도만 앉아있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그 출퇴근길에 했었고요. 근데 나는 그냥 앉아있으면 개꿀이지 하고 갔는데 우리 동네가 바람이 심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항의하는 사람처럼 그거를 온몸으로 돛을 펴가지고 이렇게 막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나는 그냥 들었을 때는 엄청 꼭 개꿀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몸 쓰는 일에 비하면 진짜 꿀이긴 했죠. 그런 알바는 어떻게 잡은 거야? 뭐 당근 요즘 단기 알바 너무 경쟁이 심해. 잡을 수가 없어. 아무튼 저의 미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돈 버는 스토리. 근데 저는 돈 버는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하는데 형이 이제 돈 버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돈 버는 얘기. 뭐 학예사 일도 하셨었고. 학예사가 큐레이터인가요? 저 잘 몰라가지고. 그치? 그 큐레이터가 학예사지. 큐레이터 일을 학교 다니면서도 하셨었던 건가요? 아니. 뭐지? 예전에 그 학생일 때 자연사 박물관에서 화석 복원 발굴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만난 그 학예사님들이 다 너무 자연사 박물관에 있던 그 보성 선생님이나 우진 선생님이 너무 좋고 멋있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쪽 직군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졸업하고 나서 작가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신도 없고 다른 장사나 취직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거지. 나는 학교만 백수같이 열심히 다니고 백수같이 놀다가. 그러니까 학예사 되는 기준도 생각보다 까다롭잖아요. 뭐 시험도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 시험은 약간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준학예사 시험 붙고 이제 실무연수를 한 거지. 근데 그 실무 연수 과정에서 받는 페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당시에는 50만 원이었어 월급. 교통비랑 이제 점심 식대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무하는 곳에 이제 한평군립미술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 막 챙겨주고 해서 어떻게 살았네. 근데 지금은 아마 그게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아. 이제 너무 그게 임금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뒤로도 형이 목포에는 사실 그런 거 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광주로도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그리고 달방 잡아서 이렇게 근무하고 막 그랬어. 재밌었네. 그때도 50만 원 받고 그랬어. 대신 그때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의제미술관 일할 때는 이제 거기 담당 학예사 형님이 이제 어떻게든 막 애를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어. 그래서 당시에 규정이 벗어나지 않는 것 안에서 미술관 수익에서 어떻게 재단하고 얘기해서 배려를 받아서 아마 80인가 그렇게
받지 않았나 기억해. 그때 그래도 미술 그 학예사 자격증을 최종 취득을 하려면 그 연수 근무 기간이 한 2년에서 뭐 몇 년 필요하거든. 그 자격증 따려고 사람들이 이제 박봉에도 실무 연수를 쌓으러 간 거였지, 인증 기간에. 그 당시에. 그래도 재밌었어. 그때 재밌었어. 근데 너무 근데 돈을 조금 받았다. 이게 확실히 예체능을 부자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맞아. 학교 다닐 때 나오는 게 아니다. 맞아. 진짜. 졸업하고 나서가 진짜 게임 시작이구나. 맞아. 진짜 그 학예사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 같아. 그 학예사 일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한데, 결국은 집안에서 이렇게 어느 집안의 여유가 받쳐줘야지 학예 업무도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립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실은 그 연구 활동 이런 거 비중보다도 밖에서 이제 미술 관련된 경제 활동이나 그 사업 관련된 그 교류 활동을 하려면 집안이 받쳐줘야 되겠더라고. 그 미술관이나 학예사가 진짜 그 이름대로 미술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 사회적 역할은 사실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결국은 수익하고 그 수익 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었던 거지.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그 덕에 이제 뭐 재밌게 그 노가다판도 가고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았지. 미술 관련된 일로 돈 받은 건 복지재단에서 지원금 받은 거, 미술 개인전이나 프로젝트로 조금 이렇게 돈 받은 거, 그 벽화 알바한 거, 전시 설치한 거 보조한 거, 그거 제외하고는 뭐 미술관이란 게 그게 전부네. 고정 수입은 사실 미술관밖에 없는 거. 근데 그것 자체도 아무리 미술 일이 좋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200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금 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올랐나? 아무튼 근데 어떤 진짜 특출난 경우가 아니면 나같이 좀 평범하거나 좀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은 쉽지 않다. 공무원이 된다던가 이러면 좋지. 근데 그 기준이 차등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전국적으로 이제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아마 미술관 재량이 따로 있었겠지? 미술관 자체에서 여기에 뭐 좀 돈을 더 보태준다던가 뭐 이런 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술관에 필요한 인력을 이제 충원해주는 역할이고, 그 50만 원 자체도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 50만 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술관들도 갤러리나 사립이나 아니면 소형 미술관들도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미술관은 국가나 그 미술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운영은 시키고 존립은 시켜야 되니까 최소한의 그 인력 구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돈을 조금 준 건 아닌 것 같고, 미술관도. 근데 아무튼 너무 박하긴 했어. 너무 박해. 일이 적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간에 이렇게 얽매여서 하는 일이 많이는 없잖아요. 다 이벤트성 뭔가 일이다 보니까 뭐 공연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뭐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고, 그 외에는 좀 레슨을 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미술은 그게 딱딱 뭔가 다 역할이 나눠져. 레슨할 사람은 확실히 레슨만 하고, 그 공간 운영할 사람은 공간 운영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뭐 힘듦의 정도를 뭐 우열을 나누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미술이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필요할 땐 좀 영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좀 영악한
가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특히 이렇게 난 거의 좀 덜 떨어지게 행동을 하는 건데, 그 돈이나 사업이나 어떤 이익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수치감 같은 걸 교육도 받았던 것 같고. 수치감? 미술에 국한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술을 하려면 뭐 헝그리 정신 얘기한다던가, 그 가난해야 예술을 해야 된다든지, 돈 밝히면 안 된다든지, 프로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태도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고고함을 지켜야 된다는 걸 뭔가 은연중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해.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수치감이라는 단어가 헷갈리는 게 숫자에 관련된 얘기인지 수치심에 대한 얘기인 건지. 근데 이게 두 개 다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숫자에도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 돈에 관해서 돈 자체를 좀 돈을 밝힌다라는 얘기도 이상한데, 돈을 뭔가 추구하거나 정당한 돈을 요구하거나 아무튼 미술과 관련돼서 돈을 요구한다는 게 약간 굉장히 어색했어. 이제 모든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진 않았을 건데, 아무튼 가뜩이나 석양상 생활력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랬지. 저는 그 어떤 순수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봐왔던 이 예체능 구조상 밑에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억누르는 억제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심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뭐 어느 분야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위에 아저씨들도, 선배들도 그냥 잘못된 거에 속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어느 정도. 근데 경쟁자를 이렇게 도태시키는 걸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 사회에서 돈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잖아, 자본주의. 그전에는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 자체가 많이 좀 이렇게 낮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아무튼 미술대 미대 나와서는 결국은 돈은 이제 노가다랑 노동과 노가다 뭐 그런 걸로 주로 많이 벌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술 대학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작가 양성이냐 교육자 양성이냐, 그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되게 요즘에 더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이름 바뀐 거 아세요? 뭔가 바뀐 건 아는데 뭔가 길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냥 미술학과였는데 아트 앤 디자인 학부, 그 안에 우리가 세부 전공이 그냥 한국화, 서양화, 조소, 뭐 공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뉴 아트 영상 애니메이션 과 시각 디자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더라고요. 근데 딱 이름만 들어도 파인아트는 아예 없어진 거고, 지금. 그러니까 파인아트 자체가 교과목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공으로 취급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 대학 자체는 아무튼 뭐 미술의 용도까지 막 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애초에 우리 학교 자체가 미술 교육 대학교였잖아. 선생님을 만드는 학교였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약간 전반적으로 얕고 넓게 배우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졌던 학부제가 운영됐던 이유가 그런 전통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 미술의 역할 역시 경제적인 부분은 뭐 개인 역량인 것 같고, 만약에 경제 부분이 해결된다면 사실 미술같이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 졸업할 때쯤이 그게 좀 갈등이 심했던 게,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아니 명색에 예술을 배우는 학교고 미술학과인데
취업률로 이 모든 성과를 지표를 나타내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이름도 바뀌고 그 어떤 컨셉이 바뀐 이유가 좀 더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 프레임을 작업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너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실적을, 아무래도 기업인이다 보니까 그걸 요구 아마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각 학과들이 실적 취업률이나, 맨 처음엔 취업률이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실적을 매기고 그렇게 그 추세가 바뀐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근데 미술 자체에 대한 정의가 이제 교수님들 간에도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싸움이나 존폐 관련해서 뭐 싸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 그러니까 취업률 오를 거면 그냥 노가다를 시켜버리고 미술은 미술대로 할 수 있게 그럼 지금은 아마 이제 작가 자체도 이제, 아니면 전시나 작가도 이제 그 어떤 실적으로 카운트는 안 되나? 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미술학과 자체가 학교 내에서 실적은 이제 상위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성규 교수님이 외부 실적을 엄청 내려고 했던 게 미술학과 안 없어지게 하려고 막 몇몇 교수님들이 엄청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어. 딱 저희 때가 그 막 조속과, 그러니까 우리 조속과 말고 전국적으로 막 조속과 사라지고 뭐 하고 파인아트가 다 죽어가는 그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막 인문학과들이 그래서 막 사라진 거잖아. 철학과도 많이 없어지고. 그치. 그 문학이나, 근데 예술을 포함해서 인문 계열 학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 경제적인 거 말고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은 다 이제 이런 인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나 생각이나 욕구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개인 체험을 얘기하자면 나는 근데 이제 미술 대학이라는 과정을 안 거쳤으면 이제 내가 윤영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내 개인 그 화라던가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됐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그 회복되기까지 뭐 엄청 막 훌륭하고 막 뛰어난 인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매우 상해 있는 상태, 그 정신 상태와 뭐 여러 가지였던 상태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나를 좀 들여다보거나 개인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한 그 유예 시간 같은 거를 미대를 다니면서 그 부여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미대를 그 졸업할 즈음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연애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짜 여러 사람들 덕에 회복이 됐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따라서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역할하고 도움이 됐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동호, 너는 굉장히 학교 시간을 잘 활용했잖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오히려 활용을 안 했죠, 학교 시간을. 학교 시간. 나도 학교는 많이 안 나는데 수업은 많이 빼먹어서. 그리고 동호, 너 막 F 많이 안 받았잖아. 저 1학년 때 좀 받고, 그 뒤로는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은 교수님을 잘 피해 다녔지. 나도. 난 근데 F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도 그 전공 교수님이 또 미술하기 싫고 음악하고 싶어? 음악해? 약간 이런 그 김창세 교수님이셨을까, 그게? 그쵸. 그게 우리 학교 당시에 굉장히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장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업을 받았던 애들도 개 멍청한 게 왜 그래? 아니, 교수님이 그 수업 초반에 항상 좀 깔고 가는 말이, 야, 너네가 학교 오다가 되게 멋진 풍경이 있어. 그러면 너네가 학교로 와야겠냐?
뭐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은 다 그림 그려야죠 하니까 애들이 다 속으로 이 수업은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좀 안 와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편하게 다니다가 그 학기 말에 뭐 C, D 받아 그러면은 씨발 교수님 존나 프리한 줄 알았는데 점수 족같이 주네 막 애들이 막 꿍시렁꿍시렁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멋진 풍경 봤으면 너네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거를 기록해라. 그냥 학교라는 프레임이 있는 거고 너희의 그 작가로서 역량, 그 감각 이거를 펼칠 수 있는 그라운드는 훨씬 넓은 데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너네가 던져라. 맞아.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함축해서 들었다. 맞아. 그렇게 애들이 섣불리 생각할 만하지. 그래서 그 교수님 퇴임사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편하게 다니려고 그 교수님 택한 게 있었죠. 근데 약간 교수님이 너는 철학자야 뭐 얘기해도 하고 형도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철학이라고 하면은 막 칸트 뭐 이름도 이거밖에 모르는 거 봐요. 그냥 약간 게다가 읽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 철학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암기 싸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밖에 그냥 대화들이 막 오가는 걸 봤으니까 저는 그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렵고. 그러니까 꺼져 약간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그냥 외국어 듣듯이 영어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도망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쫓아오면서 야 넌 철학자야. 넌 철학자니까 우리말 같이 껴가지고 뭐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철학을 좀 접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몇 년째 하고 있죠. 굳이 접하지 않아도 돼. 근데 뭐 비프리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 자기 생각이나 삶의 방향을 관철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나라는 인풋을 알아서 해석해줄 그 철학 덕후들이 아웃풋을 내줘야 된다. 그건 되지. 근데 확실히 방금 얘기해 보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 성찰 쪽은 미술이 좀 더 강할 것 같긴 해. 자기 고백이나 이게 가장 뭔가 하나의 화면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걸로 뭔가 이야기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종교나 뭐 다른 것들은 이미 있는 다른 사유 체계를 좀 더 이렇게 착실하게 먼저 쌓고 연구하고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성찰은 좀 덜 직접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드네. 미술에 갑자기 음악 같은 경우도 어떤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휘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딱 프레싱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미술은 이제 두고두고 어르고 움직이는 거니까. 물리적인 가시적인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청각도 물리잖아. 잠깐. 조금 다르긴 하다. 아무튼 얘기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깊어질 것 같아서. 아주 큰 맥락으로 물리지만 그 형태가 있냐 없냐. 형태상 물질적인 것 안에서 맞아. 자기의 감정이나 여러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유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감흥을. 맞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즉발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하면서 미술이 좀 더 치료 목적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도 그 치료 목적으로 쓰는 미술이 되게 정형화 됐다는 얘기를 뭐 사실 몇 년 전에 듣고 뭐 신경을 끄긴 했는데, 그것도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졌을까? 그 치유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초반엔 특히 크기 때문에 예술적인 게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개입이나 자극이 오히려 뭔가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그 미술 심리 치료랑은 또 미술 작업을 직접 하면서 치료되는 거랑 미술 심리 치료를 받는 건 또 약간 다른 영역 같더라고. 미술 심리 치료는 또 완전 다른 전문 분야라서 그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미술 심리 치료는 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 분출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니까 또. 그 뭐 심리 치료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심리와 어떤 심리학이랑 그 치료라는 그 외부적인 그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신 이제 그 작가로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치유되는 거랑은 완전히 창작하고는 또 달라. 결국은 미술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쳐야 되나? 다른 거 노가다 하면서도 치료는 됐을 수도 있지. 그거는 치료된 게 아니고 그 정신을 차린 겁니다. 맞아. 그게 더 큰 맥락으로는 치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쳐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더 악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좋아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바로 수입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런 경우도 있지. 그리고 거기에만 이제 미술로 경제까지 막 매달리려고 하다 보면 그 원래 이제 미술 작업 활동하고 성격이 순간 바뀌니까 자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외부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서비스. 최근에 봤던 릴스가 있는데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술 전공을 했던 것 같아요. 미술은 진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과학 못해야 되고 운동 못해야 되고 악기 못 다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미술이고, 거기서 사실 그림도 못 그리면 기획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말 그대로 유머 안 거네. 네, 저는 거기다 이제 참조까지 더 얹어서 오케이. 사실 눈치까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미술업계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좀 4차원 기질 있고 좀 예민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쟤는 뭐 예술가야, 쟤는 미술하니까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술가 기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또라이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지. 미술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선전도구였잖아요. 그치. 이게 뭐 정치 더 올라가서 왕권, 더 올라가서 종교, 하다못해 그 원시시대 때 족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면 족장이 족장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한 게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도 선전도구로 계속 쓰이고 있고. 그치. 모든 디자인이나 뭐 마케팅이나 그게 다 선전이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술계에 모여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대로 이제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게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의 밀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와 떠나서 모든 사람이 운동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약간 그 경계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도 모호했던 것 같고, 우리가 미술이나 예술이란 걸 얘기를 할 때도 그 경계나 영역이나 이걸 정확하게 딱
구체적으로 딱 짚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하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뭐 유별나게 자유롭고 순수해서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붓질하고 그냥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인 거다. 그치, 자유로운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사회적으로 최근에 뭐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어떤 그 상위 권력이나 뭐 이런데 그 권위나 이런 거에 불복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는 많잖아. 철학자든 뭐 과학자든 뭐 기술자든 미술도 그냥 그 중에 하나였는데 미술 작품이나 미술계에서 근대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그 뭐 마케팅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그런 편견이 이제 약간 일반화가 돼서 사회적으로 남아서 아까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결국 미술을 하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선전도구가 되는 거. 굳이 그 어떤 그 미술이란 그치, 그 꼭 선전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 프로파간다, 뭐 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배운 미술이 경제적인 역할에 도움이 되는 부분하고 개인적으로 된 역할, 그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양쪽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미술로 먹고 살려면, 미술이 아니어도 다 결국은 다 선전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 대부분이. 제조 아니면 선전. 이미지를. 이 예술계를 관통하는 말. 그 남의 돈으로 예술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술이, 뭐, 그것까지도 그 개의치 않는 통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사기꾼 정도면 그거에 개의치 않아도 이제 통 크게 뭔가 예술을 할 수도 있겠다. 사기를 쳐라. 뭐 치고 있지 않나요? 그런가? 지금 뭐 현대미술 이미지 자체가 결국은 이빨 싸움으로. 이빨 싸움인데, 그치. 100%다 사기다, 이건 모르겠지만, 그치. 허상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참, 그 단원에서 얘기하긴 어려운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잠깐.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오랜만에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해. 저는 이 자체가 큰 농담이었는데. 그런가? 나도, 이게. 내가 한 발짝 떨어진 사람이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건가?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도 진짜 다 사기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뭐 블랙 코미디네요, 그냥.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제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항상 우리 뭐 얘기 결론은 없어요, 그냥.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로 끝나도 되는 그냥 그런 대화들을 했는데, 그냥 노가다 합시다.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일. 남한테 뭔가를 주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생각보다 얘기했는데 재밌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좀 찾아다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저기 웹툰 작가 하고 있는 형도 있고,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까지 나와놓고 포차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멋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저랑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더 자주 만나보고, 사실 예술 얘기 아니어도 더 실없이 얘기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자고요.